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한 변호사님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것 정말 설명 잘해주셔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이은한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원의 이윤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금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성범죄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궁금하지만 사실 입 밖으로 내기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오늘 주제 임 변호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또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고 있지만 또 함부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주제죠. 성범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뭐 N번방 사건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뭐 그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컸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피해 사실을 알려지기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또 어떤 사회 분위기상 당연히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피해자가 좀 더 숨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 방식, 뭐 처벌 내용과 함께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성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윤한 변호사님께서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당황스러우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증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술이 가장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께서는 진술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진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조소에 기재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그 피해 사실이 녹음이 되는 방법으로 진술을 증거로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증거가 있는데 또 다른 유형의 증거로 물리적 증거, 몸에 상처가 있다든가 상대방의 채취의 어떤 DNA라든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또 관련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해당 증거를 채취하시고 국과수에 넘겨두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빠르게 병원을 가시던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래도 중요한 증거이긴 한데 피해자의 진술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발생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서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이 조소에 기재되거나 녹음이 되어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술을 하러 갈 때부터 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 가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주셨네요. 사실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숨기고 싶잖아요. 너무 막 당황을 하기도 하니까.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윤한 변호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임변하신 말대로 의외로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된 60대 여성입니다. 애들도 다 크고 각자 직장을 잡고 나가고 나니 제 시간도 많이 남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도 힘들어서 집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알바비도 따박따박 잘 챙겨주고 일도 어렵지 않아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자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수고했다면서 어깨를 주물른다거나 예뻐 보인다는 등 남편 없이 외로워서 밤은 어떻게 지내느냐,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느냐. 불편한 말을 계속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남자친구, 또 남자친구 얘기를 묻는 것, 이런 것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와, 뭐 이런 사장님이 다 했어요. 정말 나쁜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슬픈 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정말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게 성범죄 뭐 이런 걸로 뭐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일단은 피해자분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언어적인 희롱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분의 진술 등을 증거를 빨리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런 말 같은 게 너무 예전에는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뭐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둥, 뭐 예쁘다는 둥, 그냥 뭐 친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느꼈었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특히 또 이런 경우가 이윤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일어난다면 통상 나보다 상사가 이제 아래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농담을 할 때 그걸 누가 저 지금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그래서 또 있겠어요. 나 여기 잘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나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나중에 핑계로 대시는 게 그럼 바로 싫다고 얘기를 하지. 뭐 그때는 뭐 같이 웃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언어적인 성희롱 부분도 사실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특히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남아 있다면 뭐 증거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이런 언동은 정말 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약 나쁜 톡을 보냈는데 다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얼마 전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벼운 데이트를 2번 정도 했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며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이지 당장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할 생각하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3번째 만날 때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다기에 늦은 시간이 아니라 집에 들었는데 그 다음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다음날 친구에게 말했고 병원 진단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합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의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지금 합의가 없었는데 합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2차 피해가 있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일단 피해자분께서는 다행히도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도 받아두셨고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친구분이 또 진술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이윤환 변호사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 신속성이겠죠. 좀 빨리 좀 수사기관에 가셔서 고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또 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실 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또 이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으신데요. 요새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센터가 여성 수사관으로만 이루어진다든가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의 2차 가해를 최소화하고 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 수집을 하시고 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들을 더 확보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경찰서 신고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증거들을 모아서 신속한 진술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경찰에서 알아서 또 증거 수집을 하시고 수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경우 사실 혐의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있다면 2차 피해는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분은 보니까 빨리 병원도 가시고 친구한테도 얘기하시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나름 신념을 가지고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봐드리는 환자나 심지어 보호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를 보면 자꾸 안아보고 싶다거나 손을 잡고 싶다는 등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연도 정말 안타깝네요. 네, 특히 이런 케이스의 경우 요즘 굉장히 많이 상담을 오시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집안이라는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 환자분이나 그 두 분만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환자분 본인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그 자식들에게까지 뭐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윤환 변호사님,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참 이密閉된 공간 안에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42.4%인 98명이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절반이네요. 있다고 정말 생각보다 진술했습니다. 뭐 편찮으셔서 그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넣는 방법과 같이 이 요양보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양기관의 고충을 이제 고충 해소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에서 업무 전환을 한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양기관에다가 이런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것을 반드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몰라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뭐 이런 말하는 거는 발뺌을 하는 네, 뭐 거죠. 잘못된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통하는 시대죠. 아무래도 좀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니만큼 좀 깔끔하게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 방법, 뭐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요즘 또 성범죄의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이 또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을 당해서 억울하신 경우죠. 이용을 진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뭐 예전에 뭐 꽃뱀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드라마 단골 소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억울한 케이스이신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당하게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한 상태에서 뭐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셨고 그래서 뭐 관계까지 이어지시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일방적으로 신고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 상담을 찾아오셔서 그 이후에 뭐 친밀하게 주고받은 문자라던가 그 이후에도 만났던 정황들 아니면 뭐 CCTV 이런 거를 간신히 확보하셔서 뭐 혐의를 벗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억울하게 진짜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셨다가 항소하셔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뭐 무죄를 받으시고 이런 케이스도 많으시거든요. 가해자 상담 유형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법대로 합시다 해서 가해자로 보이는 분의 사연이 하나 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친구들이랑 치킨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다가 우연히 옆자리 분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에 제가 실수로 합석한 여성분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터치였다고 해도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서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무조건 합의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적당한 배상액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지요? 또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술기운회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술기운회 빌어서라도 뭐 그런 불필요한 터치라든가 뭐 원하지 않는 신체 접속, 뭐 그런 성희롱적인 언동 이런 건 그냥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해 살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남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근데 요즘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을 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뭐 경미한 수준의 범죄라고 해도 만약 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뭐 극심하다거나 여러 정황상 뭐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같은 경우는 뭐 피해의 양태, 뭐 피해의 정도 내지는 뭐 가해자의 뭐 반성의 의사, 뭐 재범 가능성 정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판단 내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정말 좀 엄정하게 처벌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특히 뭐 단순히 뭐 벌금형에 끝나지 않고 징역까지 살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볍게 클럽에서 놀고 있다가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분이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대응을 하고 뭐 가해자 입장에서도 반성하실 건 반성하시면서 예전처럼 합의하지 않고 막 그냥 버팅기시면 안 되거든요. 질문자님께서도 지금 합의 물어보셨잖아요. 합의를 꼭 해야 되느냐. 정말 예전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친고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이제 원치를 않으면 뭐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규정이 되었다가 이제 그건 폐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당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다 이렇게 바뀔 정도로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면 합의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많은 부분 참작이 될 수 있고 또 반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합의는 어느 정도 가해자 입장에서라면 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시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리고 또 다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합의금 액수가 뭐 정해져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 변호사님 합의금 액수가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사들이 합의금을 액수를 정할 때는 당사자의 특성, 그리고 당사자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매번 합의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추행과 이제 강간의 경우는 합의금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너무 네. 다른 죄질의 거잖아요. 또 태양이나 양태가 다르니까요. 통상적으로 판결을 봤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강간의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합의금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여성분의 뭐 남성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연도 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워낙 좋아하는 저는 등산 동호회에서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동호회에 가입한 신입 회원 A씨를 만났습니다. A씨가 동호회에 쉽게 적응하게 도와주다 보니 저희 둘이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동호회는 그냥 취미 활동일 뿐 A씨와 다른 마음이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도 산을 타고 와서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은 회원들과 점심을 먹은 후 집으로 가려다 단 둘이 근처 호프집에서 간단히 한 잔을 더 하고 별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낙 격이 없이 지낸 친한 사이라 어느 정도 가벼운 스킨십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맹세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가족들을 볼 낯도 없습니다. 저는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 참 이거 본인은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경찰서에서 와라, 성추행을 당신은 했다. 이러면 너무 당황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전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동호회라는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거든요. 아무래도 취미가 같은 것,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 명이 모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바람직한 문화인데, 맞아요. 사실- 요즘 들어와서 정말 뭐 사진 동호회, 동산 동호회 뭐 정말 다양해서 옛날에는 뭐 식구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요즘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동호회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뭐 이런 동호회에서 뭐 불륜이 많다느니, 뭐 맞습니다. 동호회에 가서 자꾸 불비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동호회에 어떤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다 통틀어서 뭔가 욕을 먹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 사연, 동호회에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네. 제가 아무래도 남성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피해 경험을 호소하시는 남성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관련한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한번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무척 곤란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피해 경험에 대해서 공유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무척 괴로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라고 지금 불리는 그 피해자 여성분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사안을 들었을 때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보다 일단 본인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럴 것 생각이 듭니다. 같아요. 무혐의 처리.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사실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진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을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는 관련된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호프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호프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 기간이 길지는 않다 보니까 호프집 사장님이 CCTV 영상을 삭제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이유로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관련된 영상을 미리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일단 좀 증거를 확보하고 받을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좀 받아놓는 게 유리하겠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CCTV 영상이 없다면 호프집에서 알바생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그 근처에 계셨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최소한은 연락처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그 범행 당시 직후 또는 직전에 문자 내역, 전화 통화 내역들, 정황들을 알려줄 수 있는 문자나 통화 내역들을 모두 수집하신 이후에 조사를 받으시러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보는 사례들도 대부분 뭐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을 받으셨을 때 이제 직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 그 이후의 반응들이 굉장히 좀 처벌을 받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뉴스다 이런 데 볼 때 무슨 카톡 이런 거 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CC 카메라.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고소 당하신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구속되냐, 나 이제 당장 잡혀가냐, 유치장 가는 거냐, 겁나죠. 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고소가 되면은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뭐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뭐 사안의 중대성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뭐 경미한 수준의 범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초범인 경우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실무상 구속까지 가지 않으시고
경우 고소가 쭉 진행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어디 잡혀가지는 않으신 상태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좀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뭐 기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 벌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약식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좀 중대한 사안이다 하면은 이제 형사 공판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대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이 만약에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아는 뭐 발찌를 찬다거나 뭐 신상이 사회적으로 공개된다거나 이런 절차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신상 공개 그리고 또 신상을 등록하는 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보안 처분이라는 개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이 되면 형벌을 줄 수는 있지만 보안 처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와 같은 보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근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장치 부착법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에 한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전자장치 부착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재범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의견에 이제 조금 더 변태자면은 이제 요즘 하도 뭐 전자발찌다, 뭐 신상 공개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특히 뭐 아청법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법률 등에서 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뭐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제 신상 공개 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법원으로부터 해당 명령을 이제 면제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조항 관련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죠. 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었죠. 너무해요. 너무 화가 나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0년 5월 19일 성폭법 개정안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제 신상 공개가 가능했고 단순히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이제 신상공개 명령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이제는 그 조항이 삭제되고 빠지게 되면서 개정을 통해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N번방 얘기 나왔을 때 말인데요. 정말 저도 뭐 딸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건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호기심에 우연히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그냥 채팅방에 초대된 상태였고 사진을 보려면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낸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들어가지 말으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비트코인 그런데 보내셨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쁨이 시작된 거네요. 이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최근에 정확하게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적용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됐습니다. N번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시청죄에 해당이 돼서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었었고 지금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료 회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도 이렇게 금전을 지급을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텔레그램 내에서 대화에는 참여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지만 단순 소지나 시청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대화에 가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요청을 했다면은 그러면 검찰에서 지침을 발표했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아니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법은 더 얼만큼 강화가 돼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재범을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성범죄 상담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사실 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매매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게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성매매 관련해서도 항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 잘못은 하셨죠. 일단 미성년자인 걸 모르고 어쨌든 모르시고 하신 경우에요. 왜냐하면 요즘 또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뭐 화장도 하고 이러면 좀 뭐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행동이시죠. 그렇죠.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이제 성매매를 하신 건데 알고 보니 이제 조직적인 그런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힐 사람을 이제 모색해서 인터넷상에서 모집을 한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고 심지어 이제 팀을 나눠서 한 명이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매매가 끝난 후에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계획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하는 거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매매 장소에서 휴대폰 같은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하면서 연락처 같은 거를 받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나 뭐 회사에 알리겠다고 뭐 구체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사진을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힘들게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고민하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신 부분, 캥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끌려다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뭐 돈을 한두 번 입금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로 또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 변호사님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아무래도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뭐 하되 미성년자나 이런 집단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조직 범죄의 경우에는 금전 갈취가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금전 갈취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보여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형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범죄 집단을 찾아가게 되고요. 범죄 집단에서는 금전 갈취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되므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 사건 말고 또 어떠한 사례가 또 있었었나요?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이런 관련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많은 상담이나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했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줄여서 하는데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딱 봤을 때도 뭐 로리 아니면 그 미성년자가 들어갈 것 같은 문구가 있는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뭐 교복을 입고 있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해당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이 받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불법 촬영물이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법 촬영물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불법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법이 개정이 돼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성인들끼리 촬영을 했던 미성년자를 촬영을 했던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되었다면 그러한 것을 보는 것도 흔히들 볼 수 있는 단어가 도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몰카 이런 게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촬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그 영화 중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라는 이런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피해자인데 되려 그 여자가 고소를 했는데 다시 그 여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왜 다 이게 그런 식으로 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요즘 이런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고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법정이나 이런 데서도 태도가 좀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태도가 바뀌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성범죄의 특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절도를 당했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저 피해를 입었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사람 나빠요. 이렇게 당연히 소리치는 게 당연하고 어찌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정말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아 왔었고 사실 아직도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그래도 훨씬 나아졌죠. 지금은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확고하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뭐 품행이 뭐 단정치 못했다거나 맞아요.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느냐. 반대로 이렇게 더 질책을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그걸 숨기고 혼자 고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해자들이 어떤 그런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서 온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예전에는 있었었고요. 요즘도 사실 아직 암암리에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된 만큼 좀 더 성숙한 문화가 좀 더 만연돼야 될 것 같아요. 이윤환 변호사님 이런 내용 관련해서 뭐 수행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여성분이 가해자 남성 셋으로부터 합동으로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건 죄질이 정말 나빠요. 이런 맞아요. 합성강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생각보다 사안이 좀 복잡한 거는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면이 아니었고 애초에 클럽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바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뭐 합의하에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거부를 했는데도 그랬다. 이루어졌다. 이래서 네. 고소 이게 참 어떻게 애매하네요. 됐을까요? 근데 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죄로 판단이 받았는데 이 가해자 남성분 세 분이서 그날 클럽을 가면서 이 피해자 여성을 비하하는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정황 증거로 이 가해자 남성들의 의도를 추정하는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에는 가볍게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가해자 남성들의 어떤 강간에 대한 의도로서 읽힐 수 있는 증거로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태도도 매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문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단체 카톡창 같은 데서 맞아요. 또 함부로 뭐 외모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그런 성희롱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카톡이나 그런 메시지 내역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막 일파만파 사회적으로 무리를 끼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 뭔가 일부러 합성을 해서 그런 사진을 유포한다고 해요. 요즘은 이 또 편집 기술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또 범죄가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익명의 그런 사이트 같은 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인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얼굴만 갖다 놓고 아래는 이제 다른 사람 사진으로 합성을 해서 그럼 당연히 그런 성희롱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뭐 함부로 뭐 글을 작성한다거나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님 또 다른 뭐 케이스 소개해 주실 거 뭐 하나 있으실까요? 지금 이 성 관련돼서 케이스보다 좀 웃긴 사례를 하나 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카톡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강력한 증거가 되다 보니까 최근 남자들이 아니면 남자와 여성이 섞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 농담을 하거나 자료들을 올리시면 무조건 그 단체방은
폭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더 이상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험치적으로 많이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이런 농담을 서로 자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카톡창 같은 데다 사진 같은 거 막 잘못 올리셨다가는 그냥 친구 다 잃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그거 갖고 동창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올리냐, 이런 찌라시를 아, 보내냐 맞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식의 개선이 많이 일어난 만큼 우리끼리도 좀 자정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예전에는 좀 죄의식이 없이 뭐 나도 누가 보내준 사진 받은 거야, 누가 보내준 링크 들어가 본 거야. 내지는 뭐 이 대화창에서 나는 그냥 방관자 역할이었지. 내가 그 사진들을 직접 퍼나르거나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런 나쁜 사진뿐만 아니고 요즘은 뭐 밴드나 카톡상에서도 이렇게 나 이거 퍼가지고 갈게 이렇게 꼭 양해를 구하거나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꼭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범죄 유형이나 이제 대응 방법 이런 거 많이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결국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높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혼자 좀 준비하시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이제 이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는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바로 사실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변호사를 이렇게 서치하고 검색하는 플랫폼 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 유형이 성범죄 관련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난 이 성범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범죄의 경우 변호사랑 대면 상담하시기도 좀 부끄럽고 맞아요. 좀 꺼려지는 그럴 수 경우가 있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뭐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다거나 뭐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남기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또 인터넷상에 무분별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는 잘못 대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절대 뭐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쉽게 답변 다르신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건 또 법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럼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이 변호사님 특히 뭐 준비해서 가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가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도 증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집해서 가지고 오시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나 고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기재를 하는 조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목격자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를 미리 받아놓으시거나 녹음을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 증거를 물리적 형태 그대로 보존하시거나 진단서를 받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면요. 가령 지금 말씀드린 증거 확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범행 발생 당시부터 정신의학과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정신적 피해가 금전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이니까 반드시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서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꼭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만약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을 받았을 때 이럴 땐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보다는 가해자분들께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께서 변호사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 이 경우는 고소인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 증거에는 대부분이 또 진술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나 문자 내역같이 유형으로 남을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범죄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정말 일어난다면 정말 빨리 병원도 가야 되고 신속하게 또 변호사님을 만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거
확보하는 거 중요할 거고, 이제 나중에 결국 합의에 가게 된다면 또 이제 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가해자가 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막 연락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막 합의를 막 종용하면서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섣불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찾아가시면은 이 또한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의사를 꼭 전달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성범죄인데요. 숨기고 피하는 것은 가해를 더 부추길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시고 부디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뿌리 뽑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 혼자 고민되는 일이 계시다면 법률 상담가의 상담 미루지 마시고요.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상식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윤환 변호사님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또 소감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세요. 네, 오늘 성범죄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성범죄들이 잘못된 성인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